선진은 성장주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진은 양돈이랑 사료 사업을 하는 올드 산업에 속한 가치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선진이 성장주인 이유를 하나씩 말을 해보면 성장 스토리 첫 번째는 해외 자회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벌써 나가 있는 게 베트남, 미얀마, 중국, 인도, 필리핀 5개 나라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이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 실적이 순이익 95억에 해외 자회사에서 선진이 받은 로열티가 5.3억이 있어요. 합치면 100억이 넘는 돈을 해외에서 벌어들였다는 얘기고요. 선진 1분기 영업이익이 197억인데 그 중에서 50%를 해외 자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료와 양돈 사업을 하는 내수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의미 있는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 내수 업체로 한정 지을 수는 없다. 이 자회사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과 미얀마 자회사는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요. 인도 자회사는 진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재는 미미한 이익 중이고요. 앞으로 차차 늘어날 것 같아요. 중국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져서 현재는 적자 중이에요. 원래는 흑자나던 곳이었는데 지금 일시적 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국에서 사료 사업을 하는데 중국의 ASF 때문에 돼지가 다 죽으니까 사료 사업에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나 미얀마, 필리핀 자회사가 그랬듯이 일정 시기를 지나면 인도와 중국도 선진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선진이 진출한 해외 자회사는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하림지주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과 베트남 자회사는 선진이 아닌 하림지주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관리나 초창기부터 사업을 키운 건 선진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선진 필리핀, 선진 비나, 선진 미얀마, 선진 팜스코 모두 선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에. 근데 이 필리핀과 베트남 자회사는 소유만 하림지주였던 거죠. 그래서 이 하림지주 소유의 자회사는 매출의 2%를 선진이 로열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에서는 연 26억, 필리핀에서는 20억 정도 로열티를 받았고요. 그래서 한 연 50억 정도가 선진에게는 영업의 이익의 플러스가 되고 요거는 계속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선진이 다른 사료회사와 비교했을 때 영익 대비 당기 순이익이 높은 이유가 이 영업의 이익, 로열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베트남은 작년 하반기에 하림지주에서 선진 소유로 넘어왔고요. 이 필리핀의 소유권도 시간 문제일 뿐이지 조만간에 하림지주에서 선진으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베트남 자회사를 보면 작년 하반기에 선진 소유 자회사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로열티를 안 받는 대신 온기로 연결 재무제표에 베트남 법인의 이익이 잡힙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베트남에서만 순이익 한 70억 정도 발생했어요. 작년에 소유권 넘어오고 나서 실적이 더 잘 나온 거고요.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필리핀 자회사도 매년 성장 중이에요. 18년에 순이익 25억, 19년에는 46억 벌어들였고요. 선진에게 1년에 20억씩 로열티를 주면서도 이 정도 실적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 선진 소유로 요 필리핀 자회사도 넘어온다 그러면 19년 기준으로 영업의 수익에 20억이 없어지지만 연결로 70억이 영업이익에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선진이 필리핀에서 받은 로열티를 봤을 때 YOY로 1분기도 더 성장했거든요. 그 얘기는 올해도 필리핀 자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 중엔 처음부터 선진 소유였던 것도 있어요. 중국과 인도, 미얀마는 처음부터 선진 소유였기 때문에 연결로 이익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은 해외로 계속 진출하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고요. 벌써 5개 나라나 나갔잖아요. 해외 사업부는 국내보다 이익률이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내수주의 한계가 성장판이 닫혀 있다는 건데 선진은 해외 진출하면서 성장판이 열린 거예요. 게다가 이익률도 더 좋죠. 이 CJ제일제당, 풀무원, 농심 올해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내수주 음식료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돈을 버니까 시장이 열광한 결과예요. 그렇게 따지면 선진도 올해부터 해외 자회사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선진을 내수업체로 한정하지 않고 그에 맞는 밸류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냐? 동종 업체들 중에 가장 활발하게 해외 진출했고 이익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선진이에요. 그러면 해외 성장분만큼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선진이 양돈, 사료 업체들 중에서 가장 저퍼예요. 선진의 성장 스토리 두 번째는 식품 클러스터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선진이 축산식품 클러스터를 건립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축구장 31개 크기의 클러스터를 지어서 돼지 도축부터 발골, 정형 등등 이 유통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근데 이 선진이 현재 저퍼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투자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식품 클러스터의 진행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17년에 이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가 12,050원에
900억 주주 배정 유증을 시행해서 돈을 마련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현재 3년간 딜레이 중입니다. 현재는 토지만 구입하고 남은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한 돈의 일부는 현금으로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9월이면 허가 여부가 결정나요. 회사에서는 허가가 날 걸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 식품 클러스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설비 투자라면 시장이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2천억이나 투자하는데 실적은 2023년부터 나오니까 그동안 이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식품 클러스터는 국내 유일의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에요. 제 생각에는 돼지 유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돼지 유통 과정을 보면 도축, 죽이고 난 다음에 경매에서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그 산 고기를 발골, 뼈를 발라내고 그 다음에 정형, 부위별로 살을 분리를 해서 브랜드육으로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요. 이런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돼지를 이리저리 막 운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온에 노출되니까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 운송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냉장육의 경쟁력은 신선도거든요. 근데 이 신선도를 높이려면 도축에서 판매까지의 이 유통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근데 이 선진이 하려는 식품 클러스터에서는 도축하고 경매하고 발굴, 정형, 브랜드육 제품화, 심지어 그 도축한 그 자리에서 배송까지도 한 자리에서 전부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2B 하면은 보통 이제 마트에 판매하는 그래서 한돈 이제 돼지고기를 B2B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B2C로 그 클러스터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이 식품 클러스터에 꿈을 갖기 시작한 건 이 기사를 보고 난 다음이에요. 이 기사가 신선함을 식탁으로 롯데마트가 돼지 도축 후 매장 진열까지 단 3일 만에 고기를 제공하는 초신선 고기를 판매하겠다. 이 내용인데 기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보통은 도축에서 마트 판매까지 7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되면 육즙이 마르고 그러니까 고기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마트가 어떻게 했냐. 직원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서 고기를 사서 이 고기를 일괄 처리를 해서 유통기간을 3일로 줄인다. 이렇게 판매하는 고기를 초신선 고기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돼지도 이 초신선 고기를 판매하겠다. 작년에 한우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한우 물량은 더 늘리고요. 돼지도 새롭게 초신선 고기를 시작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초신선 고기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보통 한 20% 정도 비싸고요. 도축하고 8일이 넘어가면 아예 판매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의 의미는 도축에서 판매까지의 소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선도의 핵심은 유통 시간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선지는 이 유통 시간을 롯데마트보다 더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롯데마트는 경매에 참여를 해서 고기를 사서 그거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하고 그걸 다시 마트로 보내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3일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지는 자기네 돼지를 도축하는 거니까 뭐 사고 팔고 하는 경매 과정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도축하고 바로 발골, 정형, 브랜드육 생산, 심지어 배송까지 그 한 자리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는 작업을 도축장 한 곳에 모여서 하기만 해도 유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가 있다. 게다가 신규 설비라서 새로운 장비까지 도입하면 유통 시간은 더 단축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고기의 신선도를 높이는 길이에요. 요즘 신선식품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업계, 그러니까 뭐 쿠팡, 마켓컬리,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에 화두는 신선식품이에요. 공산품은 이미 온라인이 시장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마트도 신선식품 매장 규모는 키우는데 공산품 매장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남은 격전지가 신선식품인데 이 격전지에서 좀 더 신선하게 하루라도 빨리 배송하기 위해서 유통업체들은 돈 쏟아 부으면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마트가 유통시간을 줄인 초신선 고기를 판매하는 것도 온라인과의 경쟁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선지는 이 돼지 유통시간을 대폭 단축해서 유통업체는 하루 배송시간 줄이려고 이 난리인데 선지는 돼지 유통시간을 며칠 이제 롯데마트가 한 일주일에서 3일로 줄였는데 선지는 더 짧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싸움을 벌이는 유통업체들이 돼지를 판매할 때 어느 돼지를 사다 쓸까? 당연히 신선한 선진 거를 사다 쓸 것이다. 이건 쉽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이 유통 시간을 단축시킨 선진이 이런 식으로 한돈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선진 제품이 가장 신선한 한돈이라는 소문이 난다면 일반 가정에서도 당연히 신선한 선진 고기를 선호하겠죠. 그리고 선진은 도축한 자리에서 바로 배송까지 가능하니까 이 일반 소비자에게도 돼지고기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식품 클러스터를 다른 업체가 따라할 가능성이 있냐? 이 축산농가 인근에 축구장 31개 크기의 큰 토지를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돼지는 도축할 때 처음 차를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거라서 차를 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동 시간이 길어서 차를 오래 타면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고기 육질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도축장이나 이런 식품 클러스터가 축산 농가 인근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식품 클러스터가 도축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혐오 시설이고 그래서 주민 반대가 심하고요. 그래서 허가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진도 만약에 올해 9월에 허가를 받는다면 3년 기다렸다 3년 만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난다면 제 생각에는 선진이 어떤 대규모 일괄 시스템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PDR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처럼 이 꿈의 크기에 투자하는 시대에 올드 산업에서 새로운 어떤 성장 스토리를 그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허가가 안 난다면 17년에 현 주가가 10,000원 정도인데 그거보다 높은 12,050원에 900억을 주주 배정 유증으로 식품 클러스터 하겠다고 가져갔어요. 주주한테서. 그리고 주가 떨어졌으니까 주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근데 허가 안 나서 클러스터 사업 못하면 주주에게 유증으로 가져간 돈은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회사는 주가 부양책을 피든지 폭탄 배당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주주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품 클러스터를 보는 시장의 현실은 어떤가? 시장에서는 2천억이나 드는 단순 캐파 증설이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그거 뭐 꺾여야 유통마진 줄이는 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핵심은 유통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유통 마진도 줄이지만 그래서 유통 시간을 줄여서 신선한 고기를 공급하는 거고 이 신선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유통 마진도 줄이니까 생산 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원가가 보통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선진은 더 신선한 고기를 만드는데 유통 마진을 줄여서 되려 생산 원가도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 캐파 증설이 아닌 국내에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고 이 방향성으로 인해서 타 업체와는 비교 불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통시간을 3일 단축시킨 초신성 고기가 20% 정도 더 비싸게 팔리는데 선진은 그거보다 유통시간을 더 줄일 수 있고 생산 단가는 더 낮출 수 있으니까 경쟁력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식품 클러스터의 결론은 시장이 두려워하는 설비 투자가 낮은 원가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다. 성장 스토리 세 번째는 국내 양돈 시장에 MS를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2017년 이후에 양돈 업체들이 국내 돼지 생산량을 대폭 늘렸어요. 그렇게 국내 돼지 생산량 늘어나니까 돼지 가격 하락하고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19년에는 생산 원가 이하로 돼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8년 대비 19년 대부분의 이 사료 양돈 업체들이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시현했어요. 유일하게 선진만 18년 대비 19년에 영업이익은 15%, 순이익은 10% 성장한 거예요. 여기 팜스코 실적 보시면 18년에 영업이익 237억이 202억으로, 순이익은 35억이 마이너스 80억으로 이렇게 적자로 전환했어요. 자, 팜스토리도 보면은 18년에 192억이 148억으로 19년에 줄었고요. 적자 90억에서 적자 138억으로 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손 FNG도 18년에 203억에서 19년 102억으로 영익이 줄었고요. 순이익도 274억에서 43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근데 선진 실적 보시면 18년에 348억에서 19년에 401억으로 영업이익 늘었고요. 당기순이익도 185억에서 203억으로 당기순이익도 늘었어요. 19년에 유일하게 선진만 이익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선진은 양돈, 사료, 유통 등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돼지 가격 하락했을 때 양돈에선 적자가 나더라도 사료 사업부나 다른 사업부에서 실적을 만회한 거예요. 그래서 19년 돼지 가격 하락으로 양돈 부분은 18년 22억 흑자에서 19년 116억 적자로 적자폭이 커졌는데 사료 사업부가 412억 흑자에서 599억 흑자로 양돈 사업부의 적자를 커버하고 남은 거죠. 이렇게 사료 사업부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양돈 위탁 농가가 증가한 거예요. 이 19년처럼 돼지 가격이 낮으면 일반 양돈 농가가 막 쓰러지는 거 속출하거든요. 그럼 이런 농가를 위탁 농가로 편입시켜서 이 위탁 농가에서 발생하는 양돈 매출뿐만 아니라 사료 제공, 돼지 관리, 유통 등 이 돼지 토탈 케어를 선진이 담당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 매출을 늘리면서 수익성을 방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양돈 쪽에서 MS를 늘리려면은 양돈 설비를 추가로 신규 설비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혐오시설이라서 허가가 안 나요. 양돈은. 그래서 기존 양돈 농가를 자기네 위탁 농가로 편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진이 전체 양돈 시장에서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3%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양돈 MS를 늘릴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 MS를 늘리기 위해서는 돼지 가격이 낮아지면은 양돈 농가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탁 농가로 편입시키면서 MS를 확대하는 거죠. 반면에 돼지 가격이 오르면 그냥 양돈 실적이 좋아져서 좋고 돼지 가격이 낮아지면 MS를 확대할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1분기 실적을 말씀드릴게요. 이 팜스코와 선진 시총은 같아요. 대주주도 같죠. 근데 이익은 어떠냐? 올해 1분기에 팜스코는 영업이익 122억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182억. 적자가 폭이 컸어요. 외환 차손 때문이거든요. 근데 영업이익 선진은 197억이 났고요. 순이익도 93억으로 외환 차손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도 잘 나왔어요. 그렇게 이 선진은 해외 자회사 이익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팜스코가 해외 자회사에서 24억 번 동안 선진은 95억 더하기 로열티로 5.3억 합쳐서 100억 넘게 해외에서 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팜스코랑 비교하면서 팜스코를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팜스코도 소량이지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치 면에선 선진이 확실하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가는 팜스코가 가볍게 더 잘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선진이 과연 성장주의냐 가치주의냐? 성장주는 카카오가 은행에 뛰어들듯이 네이버가 쇼핑 사업에 진출하듯이 다른 영역을 씹어 먹으면서 성장하는 회사를 말해요. 반면에 가치주는 성장판은 닫혀 있지만 이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뛰어난 회사를 말합니다. 이 구분에 따르면 선진은 성장주예요. 양돈에선 MS를 늘리는 중이고 이걸 기초로 사료, 도축, 유통, 브랜드육 등 이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트남, 중국, 인도, 미얀마, 필리핀 해외로도 계속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꾸준한 매출과 이익 성장은 그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2015년 대비 2020년 올해 매출이 한 2배 정도 성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MS 늘리고 해외로 성장하면서 이게 나온 결과거든요. 물론 돼지 가격에 따라서 실적의 업다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돼지 가격 하락해도 이익을 방어하는 스킬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대규모 식품 클러스터라는 저는 어떻게 보면 꿈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식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한전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드 산업에도 성장하는 분야가 있고 그 스팟을 선진이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선진은 성장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돼지 가격 이야기 좀 할게요. 양돈이랑 사료업체들 투자하는 분들의 최고 관심사는 돼지 가격이에요. 이 선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돼지 가격이 하락해도 수익이 늘어나는 경쟁력을 보여줬고 이제는 해외 자회사 이익도 커져서 국내 돼지 가격이랑 상관없이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돼지 가격이 하락하면 양돈 MS 확대가 가능하고 이게 또 성장의 밑거름이라서 돼지 가격 하락이 크게 악재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두가 돼지 가격에만 집중하고 주가는 돼지 가격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돼지 가격은 매일매일 발표되고 모니터링도 쉬우니까 모두가 돼지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돼지 가격이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돼지 평균 가격을 보면 2016년에 4,400원에서 2017년에 4,800원으로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국내 돼지 생산량이 1,600도에서 1,500도로 줄었잖아요. 국내 생산량이 줄고 수입량은 31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국내 생산량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돼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18년부터는 돼지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18년 떨어진 이유는 국내 돼지 생산량이 확 늘었고요. 수입량도 늘었어요. 19년은 국내 돼지 생산량은 늘었고 수입량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돼지 생산량이 느니까 돼지 가격은 더 떨어진 거죠. 그리고 20년 추이를 보면은 도축 두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더 국내 돼지 생산량은 늘었고요. 대신에 소비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돼지 가격은 좀 올랐고요. 그래서 19년보다는 현재 올해 상반기 돼지 가격이 더 좋다. 그래서 돼지 가격을 한번 추론을 해보면 17년부터 돼지 도축 두수가 증가하면서 돼지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수입육은 19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19년부터 돼지 가격 하락한 걸 봤을 때 사람들은 수입육에 따라서 돼지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돼지 가격은 수입육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 수입육이랑 국내 돼지 생산량 이 두 개가 동시에 영향을 끼치는데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국내 돼지 생산량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겠죠. 국내 돼지 생산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잠깐 돼지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돼지는 GGP라고 원종돈이에요. GGP가 GP를 낳고 GP가 모돈을 낳고요. 모돈이 자돈을 낳아요. 이 자돈을 키워서 비육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MSY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모돈이 1년에 생산해내는 비육돈 숫자예요. 국내는 한 17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돈 한 마리가 비육돈 17마리를 생산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에 모돈이 100만 마리가 있다. 그러면 1년에 나오는 돼지 생산량이 한 1,700만 마리 된다. 곱하기 17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돈은 그냥 새끼 낳는 기계다. 1년에 계속 새끼를 낳는 거예요. 한 1년에 30마리 정도 낳는데 새끼 낳다 죽고 키우다 죽고 이러면서 죽다 보니까 비육돈으로 이제 남는 거는 한 17마리 정도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모돈 숫자가 중요한 건 이 모돈 숫자가 그 다음 분기 사육도수 돼지를 키우는 사육도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육도수가 그 다음 분기 도축도수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모던 숫자가 한 6에서 9개월 뒤 도축도수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제목은 농가 사육 의지 꺾였나 2분기 사육 두수가 전분기 대비 이례적으로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고 여기 있는 빨간 막대 그래프가 이게 이제 다 그 모던 숫자예요. 그래서 모던 숫자 이게 하나가 한 분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17년 1분기, 17년 2분기, 이게 3분기, 이게 4분기. 그래서 앞에 4개가 17년도, 그 다음 4개가 18년도예요. 17년도보다 18년도에 모던 수가 늘었죠. 그 다음 이게 19년 1분기, 2분기인데 3분기까지만 보면은 모던 숫자가 18년 대비로 더 늘었어요. 그래서 19년 3분기까지는 모던 숫자가 계속 늘다가 19년 4분기에 줄었고요. 올해 1분기에 소폭 늘었지만 올해 2분기에 다시 줄었어요. 근데 올해 2분기에 찐 게 좀 특이한 게 매년 보면 17년 이게 1분기 대비 2분기에 늘어났죠. 18년도 1분기 대비 2분기에 모던 숫자가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요. 19년 3분기 대비 19년 1분기 대비 2분기도 늘었고요. 근데 유일하게 올해만 1분기 대비 2분기 모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는 이례적으로 모던 수가 감소를 했고 19년 4분기도 19년 3분기까지는 피크를 찍었는데 19년 4분기도 모던 수가 예년에 비해서 좀 적어요. 그래서 결론은 올해 7월까지 생산량은 한 50만 도,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늘었거든요. 이 올해 상반기랑 7월까지 돼지 숫자가 늘어난 거는 19년 3분기가 사육 두수 이 모던 피크였기 때문에 이 돼지들이 계속 도축하다 보니까 도축 두수가 올해 7월까지 늘었어요. 하지만 모던 수가 감소된 걸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육돈 국내 돼지 생산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이건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8월에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9월부터는 유의미하게 국내 돼지 생산량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국내 돼지 생산량은 늘었는데 이제 8월, 9월부터는 국내 돼지 생산량이 YOY로 감소하고요. 수입육도 올해부터는 지금 감소 추세거든요. 그럼 국내 돼지 생산량 줄고 수입육도 감소하면은 돼지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장마가 길어지기 때문에 돼지 가격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장마 끝난 제주도 보면은 돼지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8월 5일 어제 건데 여기 보시면 타 지역은 한 5, 600원, 6, 700원 정도만 작년 대비 높은데 제주도만 유일하게 1,500원이나 더 높아요. 이게 제주도가 장마가 끝나고 좀 더 소비가 활발해지고 이러면서 돼지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 관점에서 보면 국내 다른 지역도 장마가 끝나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요. 이제 9월, 10월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돼지 생산량이 더 줄기 때문에 더 가격은 괜찮을 것 같다. 물론 돼지 가격이 이 계절에 따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최고 높은 가격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올해 돼지 가격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 같다. YOY로 비교했을 때. 이 올해 모돈 감소 이유는 지금 한돈 농가에서 모돈 감축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퍼지고 전 세계 축산 농가는 완전 흥분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돼지 가격 폭등할 거라고 다 예상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돼지 사육 두수가 막 증가를 해요. 국내도 작년에 국내 돼지 사육 두수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19년 3분기가 피크를 찍었고요. 근데 국내 돼지 가격 보니까 오히려 돼지 가격이 완전 폭락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서 가격으로는 작년 4, 4분기, 올해 1분기가 최악이었고요. 완전 손해보면서 돼지를 팔아야 됐어요. 인사하고 깜짝 놀란 한돈 농가는 그러면서 이제 모돈 감축 운동을 시행을 하는 거죠. 목표는 10% 감축을 목표로 해서 모돈 감축 운동을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돈 수를 조절을 하면 국내 돼지 생산량이 과거처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 가격 늘렸을 때 돼지를 늘렸을 때 돼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모돈 수가 급격히 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돼지 가격이 계속 하락했지만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이제 돼지 가격 하락은 마무리되는 분위기고 국내 돼지 생산량도 소폭 줄어들 것 같다. 사료사업부 이야기 좀 할게요. 매출은 국내 양돈 MS 확대하면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에요. 이건 쉽게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진 스프레드는 판가는 한번 올리면 잘 낮추지 않아요. 원가는 환율과 곡물 가격에 좀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원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 원가 요소인 환율과 곡물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올해 1분기 환율 높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곡물가는 옥수수나 이런 거 보면 가격이 하락했어요. 여기 달러를 보시면 올해 1분기가 환율이 높았고 그 다음에 다시 쭉 좀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옥수수도 올해 1분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그냥 하향 안정화 추세다. 이 환율과 곡물가는 3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판매 원가에 반영을 시켜요. 그래서 2분기 사료사업부 마진 스프레드를 보면 1분기는 환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이고요. 곡물가는 낮아서 좀 유리한 면이에요.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는 그냥 쏘쏘 조금 낮거나 그냥 쏘쏘 정도다.
그리고 3분기 마진 스프레드는 2분기부터 환율이 낮아졌잖아요.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곡물가도 계속 낮은 상태였고 그래서 3분기는 좀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말씀드릴게요. 이 수입육 증가로 인해서 국내 양돈업계 망한다. 이런 두려움 과거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수입육은 냉동고기고 국내산은 냉장육이잖아요. 근데 이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산 한돈 산업이 망하진 않습니다. 이 보통 냉동육을 구워 먹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저도 이베리코가 유명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숙성을 잘못하면 고기 굽는데 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한때 마트에서도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했는데 가정에서 수입돼지 사다가 구워 먹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수입산 돼지 파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좀 팔고 있는데 이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일반 수입육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요. 뭐 국내 냉장육이랑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워낙 맛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한돈 산업 망할 거다. 이런 건 좀 기우에 가깝고요. 이 수입육은 주로 HMI 같이 잘 갈아서 이제 티 안 나게 넣는 이런 곳에 보통 사용을 하고요. 이 냉장육 이제 생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한돈 산업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 두 번째는 한국밸류가 지분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14%좀 언더일 거예요. 기간 환매 때문인지 요즘 굉장히 매도 중인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이 작년에 12,000원에서도 샀었고 유중으로 12,050원에 130만 주나 샀는데 지금 만원에 울면서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파니까 주가가 안 오르고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니까 선진의 장점이 전혀 부각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이 한국밸류는 10년 전부터 계속 지분을 10%에서 20% 넘게 지분을 계속 들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환매 때문에 일부 줄일 수는 있지만 다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선진 주가 측면에선 차라리 그냥 다 팔고 나가는 게 선진 주가 측면에선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마케팅은 주가 상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는 것만 가는 장이잖아요. 스토리가 좋아야 가는 장이에요. 이 선진은 좋은 성장 스토리는 장착했으나 주가가 안 가니까 이 스토리를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 상한가라도 한번 가면 그때는 시장에서 선진의 스토리를 알아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사료랑 양도나는 그냥 내수업체인 줄 알았더니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네. 얘는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다. 당연히 해외 성장하는 만큼 밸류 더 인정해줘야지. 해외가 이익률도 더 좋다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뭐, 식품 클러스터? 이게 돈 많이 드는 애물단지인 줄 알았더니 허가만 나면 국내 유일한 시설이고 국내에서 가장 신선한 고기를 가장 싼 원가로 만들어내는 한돈 업계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대. 막 이런 좋은 이야기가 막 나오겠죠. 그 밖에도 돼지 가격이 폭락해도 이익이 더 올라가는 유일한 회사라던데 뭐 돼지 가격이 낮아지면 MS가 늘어서 결국에는 회사가 더 좋아진대. 막 이런 분위기가 막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선진의 주포인 한국밸류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밸류가 좀 부디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동학개미군이 출동을 해서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긍정적으로 선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짓을 말한 건 없습니다.